어려워요? 반복해야죠.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자, 이제 부동산의 개념을 볼 텐데, 자, 넘어가기 전에 부동산의 개념은 복합 개념이라고 그랬죠. 아까 1교시에서 외워야 될 건 딱 법, 경기 하나밖에 없었다. 그럼 지금부터 공부하는 건 부동산의 개념, 부동산의 법률적 개념, 경제적 개념, 기술적 개념을 구분해서 공부를 하겠죠. 그 중에서 법률적 개념만 거의 시험에 대표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자, 이제 부동산의 개념을 보면 복합 개념을 셋으로 쪼갰습니다.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개념으로. 그래 놓고 얘를 이제 또 둘로 쪼개는데, 이 둘로 쪼갤 때 이런 개념이에요. 이 건물이 하나 있는 거예요. 네모를 그리면 이제 앞으로 건물입니다. 건물. 이 건물을 밖에서 뚫어져라 쳐다봐요. 밖에서 뚫어져라 쳐다봐. 그럼 이 건물의 소유권자가 갑을 이렇게 보여요? 이거 보이면 만자 붙이고 신당을 하나 차려야 돼. 안 보이죠? 그러니까 이때 밖에서 관찰하면 소유권자는 보이지 않으니까 법률적 개념은 무형이다, 유형이다? 무형적 측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이 건물을 밖에서 뚫어져라 쳐다보면 이 건물의 경제적 가치가 10억, 15억, 20억 이렇게 보이나요? 이게 보여요? 이게 보이면 대단한 거야. 얘도 안 보여. 그러니까 경제적 측면도 무형적 측면이에요. 근데 이 건물을 뚫어져라 밖에서 쳐다보면 이 건물이 목조 건물인지 석조 건물인지 철골, 철근, 콘크리트 구조인지 대략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몇 층짜리 건물인지 어떻게 지어졌는지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술은 유형이다, 무형이다? 유형적 측면이다. 그래서 얘를 섞어서 문제를 내기도 하죠. 그럼 찾아내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제 개념의 비교를 할 텐데 얘가 복합자가 들어간 세 가지를 한번 비교를 해볼 거예요. 복합자가 들어간 게 세 가지가 나와요. 아까 여러분 복합은 둘 이상이 합쳐지면 복합이었죠? 그럼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다 뭐가 들어있다? 복합이네요? 그럼 과연 뭐가 둘 이상인 거냐? 바로 뒤에 게 둘 이상이에요, 기본은. 그럼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뭐가 둘 이상이죠? 개념이, 그래서 부동산 하나를 놓고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으로 따져보면 이게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다? 그 얘기예요. 그럼 복합 부동산은 뭐가 둘 이상일까요? 부동산이 둘 이상이 합쳐져서 사용될 때 걔를 뭐라 한다? 복합 부동산이라고 한다. 지금 복합자 바로 뒤에 나와 있는 게 둘 이상인 거라고 지금. 그래서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개념이 둘 이상인 거고 복합 부동산은 부동산이 둘 이상인 거예요. 그래서 얘가 나온 이유가 둘 이상의 독립된 부동산이 상호 불가분의 관계로 한꺼번에 이용 또는 거래가 될 때 얘를 복합 부동산이라고 한대요. 그 대표자에 뭐가 있냐면 토지와 건물이 있죠, 실은. 다른 것도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토지와 건물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보통 우리가 단독주택이 있다 그랬을 때 단독주택 그 건물만 이용하고 그 건물 밑에 땅은 이용 안 하나요? 같이 이용하죠. 그 다음 팔 때 따로따로 파나요? 보통 한꺼번에 파나요? 한꺼번에. 그래서 부동산 활동을 할 때 토지, 건물 등 상호 독립된 부동산이 한꺼번에 상호 불가분의 관계로 이용 또는 거래가 될 때 걔를 뭐라고 하는 거다? 복합 부동산이라고 하네요. 시험 문제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온다고. 둘 이상의 독립된 부동산이 상호 불가분의 관계로 이용 또는 거래가 되는 것을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한다. X죠. 얘가 뭐다? 복합 부동산. 그러니까 둘 이상의 부동산 뜨면 복합 부동산인 거지. 개념이 둘 이상이 뜨면 복합 개념인 거지. 그게 문제를 푼 요령이라고요. 그런데 이때 딱 하나가 헷갈려. 복합 건물은 건물이 둘 이상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건물의 용도가 둘 이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주상 복합 건물이죠. 그럼 주상 복합 건물은 보통 1층부터 3층까지는 상업용, 그 위는 주거용. 맞아요. 그래서 하나의 건물의 용도가 둘 이상인 것. 얘만 주의를 해두시면 되죠. 그러면 자 보세요. 복합 부동산 하나를 놓고 법경기 측면에서 따져보면 복합 개념의 부동산, 하나의 복합 건물을 놓고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에서 따져보면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죠. 그러니까 이 중에 제일 폭넓은 건 뭐다? 복합 개념의 부동산. 그래서 뭐가 왕? 뭘 꼭 외우고 가자? 복합 개념을, 복합 개념.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됐죠? 가장 폭넓은 것은 복합 개념의 부동산. 그 다음, 이제 물리적 측면의 부동산이 있는데 얘가 기술적 측면의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토지는 3차원 입체 공간. 토지의 표면을 뭐라고 한다고요? 토지의 표면. 지표. 그 위를 공중. 그 밑은 지하. 그래서 토지는 3차원 입체 공간. 공간으로서의 부동산은 물리적 측면. 물리적인 공간이잖아요. 물리적인 공간. 그래서 부동산은 공중지표 지중의 3차원 입체 공간이다. 그 다음 입체 공간의 확대는 우리가 입체 공간을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법률 필요해요? 내 마음대로 확대할 수 있어? 법률 필요하죠. 돈도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위로 올리고 밑으로 파들어가지. 기술도 필요해? 그러니까 입체 공간의 확대는 법경기 중에 기만 필요해요? 법경기? 법경기 모두와 관련이 있겠네요. 네. 그 다음 토지 소유권은 실제로 끊임없이 높은 공간과 깊이까지 인정되나요? 일정한 높이까지만? 일정한 높이 깊이까지만 인정이 돼요. 그래서 이때 이 내용은 이따가 또 구분을 할 거예요. 기본은. 그래서 이 부분에서 딱 하나만 먼저 잡고 들어가면 이런 거예요. 그냥 얘기를 해볼게요. 내가 토지를 샀어. 그래서 이 토지가 너무 소중해. 이 토지만 보면 너무 신나. 그래서 이 토지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맨날 대자로 뻗어서 하늘을 쳐다봐요. 내 거다 이렇게. 근데 어느 날 내 위로 비행기가 항공기가 훅 지나가. 그랬더니 이제 승질이 난 거지. 네가 뭔데 내 토지에 공중권을 침해해. 그러면서 총을 쏴서 격추시키면 되나요? 안 되죠. 그러니까 토지 소유권은 끊임없이 높은 공중공간까지 인정되는 게 아니겠네. 일정한 높이까지만 인정이 되겠죠. 네.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이번에는 내가 토지를 갖고 있는데 내가 집을 지어서 살고 있는데 옆에 아파트가 하나 들어섰어요. 그래서 그 아파트 때문에 해가 안 들어. 계속 그늘진 상태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예전에 한강이 보였는데 이제 한강이 안 보여. 그럼 나는 뭔가 침해당했죠. 네. 그러니까 이때는 소송을 제기해요.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잖아요. 그럼 나의 공중권을 침해한 거겠네? 조망권, 일조권 등의 공중권을 침해한 거죠. 그럼 걔는 내 권리가 미쳐지는 곳이다? 사적 공중권 범위겠죠. 그래서 사적 공중권과 공적 공중권이 나눠진다고. 그러니까 뭐만 기억하면 되냐면 내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끊임없이 높은 공간까지 내게? 아니구나. 이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토지를 보유하고 있으면 내 토지 밑 파들어가면 우리가 지구과학 시간에 공부했던 지구의 핵까지 핵 기억이 나세요? 거기까지 내 건가요? 아니잖아. 그래서 일정한 깊이까지만 내 거, 그것보다 더 깊은 공간은 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적 지하권과 공적 지하권으로 쪼개져. 그럼 사적인 건 내 거란 얘기예요. 그럼 얘를 구분하는 방법. 조금만 파도 나오는 건 사적 지하권에 포함되는 거야. 깊이 파에 나오는 건 사적 지하권에 포함이 안 돼요. 그럼 절 보세요. 지하수는 우물이죠, 우물. 조금만 파도 나와요. 지하수 그 정도 파면 조금 파는 거야, 조금 파는 거. 우리가 우물을 파면 얼마나 깊게 파겠어. 그래서 걔는 내 거다, 내 거가 아니다? 내 거예요. 그럼 민법에서는 온천수를 따뜻한 지하수로 봐. 그러니까 온천수도 포함이 돼요, 안 돼요? 사적 지하권에 포함이 된다고요. 돌멩이는 조금만 파도 나오죠. 그러니까 암석, 암반은 내 거라고. 사적 지하권이야. 근데 미채굴된 광물이 있어, 광물. 미채굴된 광물. 그럼 걔는 조금만 파도 나와요? 깊이 파에 나와? 깊이 파에 나오지. 그러니까 토지 소유권에 포함되지 않아요. 이게 예전엔 꽤 많이 나왔던 문제인 거예요. 지하수는 포함돼. 미채굴 광물은 포함되지 않아.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토지 소유권의 범위는 3차원 입체 공간으로 입체적으로는 구분되어 있지만 몇 미터까지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사적 공중권의 범위는 지상으로부터, 지표로부터 20m 공간, 50m 공간까지 인정된다. 이런 게 정해져 있지 않고 뭐라고 돼 있냐면 사회 통념상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끼쳐진다라고 민법에 규정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맨날 소송하지. 아니 그냥 사회 통념상 그렇다니까 사람들이 내 거 침해했잖아 막 그러면서 소송을 걸잖아요, 자꾸. 그러니까 구체적이다, 구체적이지 않다? 구체적이진 않은 거지.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다음 이제 물리적 측면의 부동산의 위치로서의 개념이 있대요.
그러면 부동산의 유용성, 쓸모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건 지금 위치인가요? 제 질문 드려볼게요. 강남의 토지와 우리 화곡역 근방의 토지가 있으면 어디의 가치가 더 높아요? 화곡동이 더 높았으면 좋겠지만 그건 우리의 소망이고 강남이 더 높죠. 그럼 두 토지가 지질, 지세, 지형이 다르기 때문인가요? 토지의 모양, 토지의 기울어진 정도, 아니면 그 만졌을 때의 감촉, 개각, 농사가 잘 지어지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진 거예요? 그게 아니라 위치가 다른 거죠. 그럼 위치가 다름에 따라 토지의 유용성, 쓸모가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의 가치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건 뭐다? 위치인 거죠. 위치. 됐죠? 네. 그러면 이때 위치가 절대적인 위치가 있고 상대적인 위치가 있대. 자, 제가 절대적과 상대적의 개념을 잡아드릴게요. 누가 봐도 똑같으면 절대적인 거야. 그건 절대적인 거.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면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 됐죠? 그럼 변화가 가능한 건 상대적 위치겠네요? 네. 절대적인 건 변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강의하고 있는 우리 강서 방문가게에 이 건물을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있죠. 토지. 이 위치가 있다고. 그럼 얘는 경도 위도상의 위치가 있겠죠? 그럼 얘는 지리적 위치? 맞죠? 그럼 얘는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죠. 누가 봐도 똑같죠? 얘가 무슨 위치? 절대적인 위치라고요. 그럼 절대적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산악지대, 평야지대 달라질 수 있죠. 그럼 부동산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겠네요. 절대적 위치도. 그런데 절대적 위치는 이제 그대로인데 어떤 지역, 옆 지역에 지하철이 들어섰어요. 그럼 그 지역은 상대적으로 위치가 양호해졌고 불량해졌고? 양호해졌고, 이 지역은 지하철이 없음에 따라 상대적 위치가 불량해졌네? 그럼 가치가 달라져요? 달라지죠. 지하철은 누가 설치했어? 자연적으로 설치가 된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인간이 부여하는 위치, 공공시설의 설치, 지하철의 설치, 규제의 강화 등은 다 누가 하는 거다? 인간이. 그래서 상대적인 위치는 끊임없이 변한다? 그럼 상대적 위치가 가치에 더 많은 영향을 끼칠까요? 절대적인 위치보다? 지하철이 있느냐 없느냐가. 근데 이 상대적 위치가 끊임없이 변하니까 우리는 부동산 투자 활동을 할 때 그냥 현재만 보고 투자를 한다. 장기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장기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그 얘기인 거예요. 자, 정리. 경도 위도상의 위치는 무슨 위치라고? 절대적 위치입니다.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아요. 그럼 절대적 위치는 부동산의 가치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끼친다. 그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 산악지대, 평야지대 달라지니까 영향을 끼친다. 근데 뭐가 더 많은 영향을 끼친다? 상대적 위치. 지하철이 있느냐 없느냐, 대형 쇼핑몰이 있느냐 없느냐, 대학병원이 있느냐 없느냐 등이 더 많은 영향을 끼친다. 근데 걔는 끊임없이 변하니까 장기적 배려가 필요하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 다음 접근성이 있대요, 여러분. 접근성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어디에 접근하기 용이하다 이런 표현 들어보셨나요? 접근성이 높다 이런 표현 들어봤죠? 그럼 접근성이 높다고 얘기했을 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적게 걸리는 거야? 시간이 적게 걸리는 거. 비용이 많이 드는 거예요? 적게 드는 거야? 적게 드는 거죠. 심리적인 부담이 큰 거야? 작은 거야? 작은 것. 이런 것들이 접근성이죠. 그러니까 접근성은 단지 거리가 가깝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겠네요? 아니,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 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가 20m 폭에 차가 쌩쌩 다니는 도로예요. 여기에 가게가 있어요. 여기에 A의 집이 있어. A가 출출해. 그래서 뭔가를 사 먹고 싶어요. 사서 먹고 싶어. 그래서 이 가게를 가려고 해요. 거리는 얼만데? 20m예요. 근데 차가 너무 쌩쌩 지나다녀. 도저히 무단횡단 할 수가 없어. 이거 한 끼 먹자고 목숨을 걸어야 돼. 그러니까 이제 횡단보도를 건너야 되는데 횡단보도가 2km 떨어진 곳에 있어. 횡단보도가. 그럼 여기를 가려면 4km, 20m를 가야 되네요. 여기서 사 먹었어. 배가 걸어오다 다 꺼졌어. 또 걸어가야 돼. 무한반복. 도루마무가 되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거리가 가까워도 우회해서 돌아가야 된다면 접근성은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거리와 접근성은 똑같은 개념이 아닌 거죠. 되셨어요? 그럼 일반적으로는
접근성이 높을수록 이용 가치가 올라가니까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겠네요. 그런데 이때 이 접근의 대상물이 폐기물장이야. 쓰레기 소각장. 그럼 접근성이 높을수록 가치가 올라가요? 떨어지겠지. 그러니까 위험이나 혐오의 대상물이면 접근성이 높을수록 가치가 떨어져요? 그럼 반대로 위험이나 혐오의 대상물이 아니면 접근성이 높을수록 반드시 가치가 올라갈까요? 아니야. 접근성이 지나치면 떨어질 수 있어요. 대표주자 잘 들어보세요. 시장. 우리가 알고 있는 시장은 혐오의 대상물이에요? 위험의 대상물이야? 아니죠. 그럼 주택이 시장 옆에 있으면, 시장이 주택 옆에 있으면 생활의 편리성이 높아지죠. 그런데 이때 주택이 시장, 접근 대상물에게 접근성이 지나쳐서 시장 안에 주택이야. 시장 안에 퐁당 빠진 주택이야. 그럼 생각만 해도 창문 열면 비리죠. 시끄럽지 않아. 시끄러워. 그럼 접근성이 지나치면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다? 네. 그 다음 유원지는 쾌적성이 높아지는 거죠. 유원지에 가까워질수록. 근데 이 주택이 유원지 바로 옆에 주택이야. 그럼 애들이 맨날 고성방가를 해. 어찌나 노래를 불러 제끼는지. 그러면 오히려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다? 지금 그 얘기가 되는 거죠. 됐나요? 그럼 편의점은 접근성이 높아야 돼요? 접근성이 낮아도 돼? 편의점. 우리가 알고 있는 편의점. 접근성이 낮은 편의점에 물건 사러 가시겠어요? 안 간단 말이에요. 편의점은 접근성이 높아야 돼. 근데 도매점포.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에 옷대로, 때로 대구에서도 광주에서도 올라오죠. 그러니까 도매점포일수록 접근성은 떨어져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사러 오겠네요. 그러니까 모든 대상물이 똑같은 정도의 접근성을 요하는 건 아니겠지. 이해를 하면 된다고, 이해를. 됐나요? 그런 개념인 거예요. 이게 접근성이에요, 접근성. 그래서 접근성이 높을수록 부동산의 가치는 높아지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접근성 이꼬르 거리는 아니다. 그런데 아주 특이하게 얘를 뒤집으면 근접성이죠. 무엇에 근접해 있다는 건 거리가 가깝다는 얘기예요. 특이하죠? 못 들은 걸로 해, 못 들은 걸로. 이렇게만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주거용 부동산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건 매출이 많이 발생해야 돼요? 생산이 잘 돼야 돼? 주택에서 막 인형에 눈알을 붙여. 그 수익성이 높아? 그런 게 아니죠. 주택은 단순 자가 주거용인 거야, 스스로. 그럼 얘는 쾌적성이 높아야 되고 편리성이 높아야 되는 거죠. 그럼 결국은 우리는 주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옆에 공원이 있어서 쾌적성이 높은 아파트 단지는 가치가 높아지나요? 대형 쇼핑몰이 들어서면 편리성이 높아지니까 가치 올라가요? 대학병원이 들어서면 편리성이 높아지니까 가치가 올라가죠. 그런 개념이겠죠. 그럼 상업용 부동산에서는 생산이 잘 돼야 돼요? 매출이 많이 발생해야 돼? 상업용 부동산. 많이 팔아 제껴야지. 매출이 많고 수익성이 높은 곳에 들어서야 되겠죠. 그럼 공업용 부동산은 생산이 잘 돼야 되겠네? 공장에서는 무언가를 생산하잖아요. 그래서 생산성이 높고 비용이 절감될수록 좋은 거죠. 그렇게 판단한다. 그러니까 부동산은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부동산별로 추구하는 유용성이 같다, 다 다르다? 다르죠. 그럼 얘를 기본적으로 기억해야 될까요? 기억하지 않아도 될까? 얘는 당연히 기억해야 되죠. 근데 얼마나 쉽냐면 상업용 부동산에서 매출을 발생시키는 거고 주거용 부동산은 쾌적성이 높아야 되고 공장에서는 생산이 많이 돼야 되고 그 얘기인 거죠, 지금.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환경으로서의 부동산이 있대요.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건물은 강서박물관 건물, 이 건물은 화곡역 근방을 구성하고 있는 환경의 일부인가요? 환경 속에 놓여 있다? 그럼 아무리 이 건물이 잘 관리가 돼도 화곡역 근방의 가치가 떨어지면 얘도 가치가 떨어지겠네요? 네. 그러니까 환경을 잘 보호하고자 하는 개념이 존재하겠죠.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 다음 토지는 그 자체로 자연물인가요? 자연 그 상태로의 토지인 거죠. 자연적 존재니까. 그 네 가지가 지금 공부한 네 가지가 기술적 측면, 물리적 측면의 부동산이래요. 달달달 외울 필요 없어요. 나중에 분명히 머릿속에 들어가. 이제 경제적 측면의 부동산이 있답니다. 얘는 자산으로서의 부동산이 있대요. 자산. 제가 자산이 뭔지 정확한 정의를 내려드릴게요. 자산이란
자산이란. 그것을 소유하고 있음에 따라 장래 현금의 유입을 가져올 수 있는 것, 얘를 자산이라고 한대요. 그럼 제가 얘기하는 게 자산이겠는지 아니겠는지 판단해 보시는 거예요. 예금. 내가 1억 예금을 갖고 있다. 은행에 1억 예치를 해놨다. 예금 자산이에요. 걔 갖고 있으면 1년 동안에 이자 들어오겠네요. 현금 유입되죠. 그럼 예금 인출하면 돈이 들어오죠. 자산이라고. 그럼 건물은 자산이에요? 자산이 아니야? 건물 소유하고 있으면 임대해서 임대료 들어오죠. 현금 유입. 걔 팔면 목돈 한꺼번에 들어오죠. 토지도 자산이네. 그러니까 부동산은 자산의 측면을 띠나요? 자산이잖아요. 자산. 그 다음 그 중에서 내 돈을 꼬집어서 자본이라고 해요. 자산 중에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 많이 갖고 있으면 자산가 자본가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 다음 토지는 무언가를 생산하는 요소였죠. 생산의 3요소 3가지. 토지, 자본, 노동. 토지와 돈과 사람이 들어가 일을 해야 된다고. 빨리 따라해 보세요. 토지, 자본, 노동. 네, 그게 생산의 3요소. 그러니까 중요한 생산 요소죠, 부동산은. 그 다음 우리는 주거용 부동산 자체를 최종 소비하죠. 네, 산강들을 레저용으로 사용하면 그 자체를 소비하는 거죠. 소비의 대상이기도 하네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뭐가 나왔냐면 부동산은 생산 요소이긴 하지만 소비의 대상은 아니다. X, 둘 다이다. 우리 둘 다라는 걸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뭐는 기고 뭐는 아니다라는 걸 싫어한다고 그랬지. 네. 그 다음 부동산은 시장에서 거래가 된다 그래서 상품으로서의 성격을 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시험 문제에 뭐가 나오냐면 구분해야 돼. 티카리 줘놓고 얘가 법률적인지 경제적인지 기술적인지 구분하는 문제가 나와요. 그럼 얘를 구분하는 방법 간단해요. 자, 여기 잘 보세요. 자본을 모으고 생산하고 소비하고 상품을 내다 파는 건 다 경제활동인가요? 이게 다 경제활동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얘들은 다 무슨 개념의 부동산?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인 거라고. 됐죠? 무슨 대단한 내용이 아니에요. 자, 이제 관건은 법률적 측면의 부동산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볼 거예요. 협의의 부동산에 뭐라고 정의가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대요. 협의의 부동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동산은. 얘가 민법에 정의가 되어 있답니다. 민법에 정의가 되어 있대요. 그럼 칠판 이쪽 잘 보세요. 얘 민법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이에요. 어디에 정의가 되어 있다고? 민법에. 그러니까 법률적 측면의 부동산이죠. 법률에서 부동산을 보기로 한 거야. 그럼 그 대표주자 토지가 있고 그 정착물의 그는 토지죠.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라고. 얘 대표주자에 뭐가 있냐면 건물, 수목, 나무, 돌로 된 다음 교량 등이 있어요. 얘가 쭉 있다고. 그럼 질문. 실판 잘 보고 대답해 보세요. 좁은 의미를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좁은 길이 뭐야? 협로. 협자가 좁을 협자라고요. 그러니까 협의의 부동산은 좁은 의미의 부동산이죠. 얘가 어디에 정의가 돼 있어? 민법에. 그래서 부동산학에서는 얘를 민법상 부동산이라고도 해요. 얘가 좁은 의미의 부동산이에요. 다 똑같은 개념. 다 똑같은 놈이에요. 토지 및 그 정착물인 거예요. 질문, 이제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문제풀 요령. 협의의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이다. OX? X. 토지와 건물이다 그러면 나머지들은 협의의 부동산이 아니란 얘기니까 X. 다시 질문. 협의의 부동산에는 토지와 건물이 속한다. O.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 맞죠? 지금 그 얘기인 거야. 되셔야 돼요. 그럼 이제 토지는 잘 보셔야 돼요. 토지가 있어요. 얘 표면을 뭐라고 했죠? 지표. 그 위를 뭐라고 했죠? 공중. 그 밑을 지하 또는 땅속 지중 이렇게 표현해요. 3차원 입체 공간. 그때 갑이 토지를 하나 소유하고 있으면 갑이 토지 소유권자면 지표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까요? 공중도 이용할 수 있는 권한, 지하도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겠죠? 그러니까 지표권이 있고 공중권이 있고 지하권이 있겠죠.
이 토지를 사용해서 수익을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지표권과 관련된 내용에 그냥 듣는 거야. 외우는 거 아니야. 그 토지 위에 경작할 수 있어요? 농작물을 경작할 때 공중에 경작해요? 토지의 표면에? 토지의 표면에 경작하죠. 경작권? 경작권이 있겠죠. 지표권에. 그 다음 건물 지을 수 있나요? 건축권? 건축권. 그러니까 지금 지표권의 종류를 공부하고 있잖아. 그럼 이 표면에 흐르는 물도 이용할 수 있어요? 쓸 용자의 물수자? 용수권이 있겠죠.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토지의 표면에 농사 짓고 건물 올리고 물 쓸 수 있다. 지금 그 얘기잖아요. 뭐 대단한 내용이 아니야. 그러면 이제 끊임없이 높은 공간까지 공중권이 인정되는 게 아니라 일정한 높이까지만 인정된다고 그랬죠? 그럼 해봐야 돼? 조망해야 돼? 한강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 내 마음대로 층수를 올리는 게 아니라 일정한 높이까지만 건물을 쌓아 올릴 수 있죠. 적자가 쌓을 적자야. 층수 올리는 게 뭐다? 용적률인 거예요. 그러니까 용적률은 사적 공중권과 관련이 있을까요? 공적 공중권과? 공적? 그럼 내가 가질 수 없는 권리야? 공중공간 중에 끊임없이 높은 공간까지 인정되는 게 아니라 일정한 높이까지만 인정된다면서요. 그럼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건물을 올릴 수 있겠지.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사적 공중권과 관련된 내용이겠죠. 그런데 여기서 딱 누워있었더니 비행기가 지나가. 격추시키면 돼? 안 돼? 안 돼. 전파가 막 다녀요. 그 전파를 막 교란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항공기, 항공권과 전파권은 사적 공중권, 공적 공중권? 공적 공중권. 토지 소유권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끊임없이 깊은 공간까지 인정되는 게 아니었죠? 그래서 조금만 파도 나오면 사적 지하권, 지하수, 온천수, 암반, 암석, 사적 지하권. 깊이 파에 나오면 공적 지하권, 대표 주자, 미채굴된 광물. 그래서 얘를 예전에 시험 문제 나올 때는 거칠 조자를 써서 조광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캔 그 상태의 광물. 그래서 조광에 대한 권리도 미채굴 광물이니까 얘는 뭐다? 공적 지하권.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럼 결국은 칠판 잘 보세요. 갑이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권은, 갑의 토지 소유권은 5개인가요? 5개인가요? 3개인가요? 3개죠. 사적 공중권, 지표권, 사적 지하권. 이 범위겠지 지금.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높은 공간, 끊임없이 깊은 공간까지 인정되는 건 아니다. 지금 그 얘기인 거죠. 됐어요? 그런데 이제 한계심도라는 게 있대. 한계심도. 이 한계심도가 뭔지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 우리 깊이 있게 공부하는 걸 심도 있게 공부한다고 얘기하나요? 그 깊이에 조금 더 있어 보이는 표현이 뭐야? 심도예요. 심도. 심도라고. 깊이의 또 다른 표현이 심도라고.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즘 서울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토지는 거의 모든 지역이 지하철이 거의 대부분 전철이 연결돼 있나요? 지하철 노선이 계속해서 뚫리고 있죠. 연장되고 조밀하게 막 들어서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갑이 가진 토지 소유권, 갑의 토지 밑으로, 땅 밑으로 지하철이 뚫릴 수도 있을까요? 그럼 갑은 자신의 사적 지하권이 공적 주체의 부동산 활동 때문에 침해당했나요? 권리가. 그럼 그냥 무상으로 지하철 뚫어라 그럴까요? 보상금 달라고 할까요? 보상금 받아야 되겠죠. 그럼 보상금이 나가는 한계가 되는 깊이가 있을 거 아니야. 걔를 뭐라고 한다? 한계 심도라고 얘기해요. 그럼 이 보상금 나가는 걸 사회 통념상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인정된다 그러면 맨날 소송해야 돼. 난리 나요. 그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져 있겠지. 몇 미터까지가 정해져 있다고요. 그럼 한계 심도가 정해져 있다고 해서 사적 지하권의 범위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야. 사적 지하권의 범위는 두리뭉실한데 그 안에서 이 사람의 통상적인 이용의 범위 내에서 지하권이 침해가 되면 그때 보상금이 나가는 한계가 되는 깊이를 꼭 집어 뭐라고 한다? 한계 심도라고 한다. 지금 그 얘기인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이제 공적 주체가 뭔가 지하로
교통수단을 만들 때 한계심도 범위 내에서 뚫어나가면 보상금 지출이 클까요? 작을까요? 아니, 공적 주체가 교통수단을, 서울이 막히니까 이때 교통수단을 더 뚫고 싶어. 안 막히고 교통체증 없이 쫙쫙쫙 그냥 어느 노선부터 어느 노선까지 뭐 20분, 30분 안에 막 뚫고 싶어. 그러면 그 지하로 뚫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어느 범위 내에서 뚫으면? 한계심도 이 범위 안에서 뚫어나가면 보상금 많이 줘야 된다고. 보상금 나간 한계가 된 깊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깊은 공간에 뚫고 싶겠다? 클 대자? 이게 무슨 구간이다? 대심도 구간의 개발이라고요. 그래서 뉴스 같은 걸 보면 대심도 구간으로 고속철 뚫는다, 고속버스를 다니게 만든다, 뭐 이런 얘기가 뉴스로 나온다고요. 그럼 기술력은 있으니까 충분히 깊이 파들어갈 수 있겠네? 그럼 보상금 주는 것과 더 깊이 뚫는 것 중에 얘 비용이 더 작으면 더 깊은 공간을 뚫겠죠. 그러니까 대심도 구간의 토지 이용은 반드시 보상금이 나간다 그러면 걔는 X네. 오케이? 어떤 내용인지를 알면 돼. 찾지 말고. 제발 좀 찾지 마. 이해를 하라고, 이해를. 그러니까 한계심도가 어떤 뜻이겠는지를 이해를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어떻게 생각하기 쉽냐면, 한계심도의 범위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놓는다고? 그럼 사적지하권의 범위가 구체적이네? 그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토지 소유권의 범위는 입체적으로는 구분되어 있지만 구체적이다, 구체적이지 않다? 몇 미터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니까 구체적이지는 않다. 지금 그 얘기를 꼭 기억을 해두시는 거예요. 됐죠? 됐습니다. 그 다음, 이제, 지금 뭐 하고 있죠, 우리? 뭘 하고 있는지 아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복합 개념의 부동산에서 기술적 개념,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 받고 법률적 개념으로 들어와서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은 어디에서 부동산으로 보기로 한 거다? 법률에서. 이게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공부한 게 민법에서 부동산으로 보기로 한 거죠. 그래서 민법에서 뭐라고 했다고 부동산을? 토지 및 그 정착물. 그럼 그는 토지니까 토지 및 토지 정착물? 네. 그래서 토지의 내용을 본 거죠. 3차원 입체 공간으로 입체적이지만 구체적으로 그 범위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다. 끊임없이 높은 공간, 끊임없이 깊은 공간까지 인정되는 건 아니다. 네. 일상적인 토지 이용 지하권 범위를 침해해서 개발을 했을 때는 보상금을 줘야 된다. 그 보상금이 나가는 한계가 되는 깊이가 뭐다? 한계심도다. 한계심도의 범위가 정해져 있다고 해서 사적지하권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아니다. 그것까지 기억하면 끝나는 거라고. 조금만 파도 나오는 건 사적지하권, 깊이 파에 나오는 건 공적지하권, 미채굴된 광물은 공적지하권, 깊이 파에 나오니까. 지하수는, 우물은 또 우물쭈물 되면 안 되죠. 네. 우물 지하수는 조금만 파도 나오니까 사적. 그 얘기 끝. 그럼 이제 협의의 부동산의 정착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정착물은 그냥 제일 간단하게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가 어디에 정착했다 그러면 잠시 잠깐 머물러 살 때 정착했다는 표현을 쓰나요? 에이, 우리가 어디에 정착했다 얘기할 때 잠깐 사는 걸 누가 정착했다고 그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쓰는 용어를 정확하게만 이해하면 이 부분들의 내용을 다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착했다고 얘기하면 어느 지역에 내가 정착했다 그러면 잠깐 사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계속 쭉 눌러 사는 거야. 쭉 눌러 사는 거지. 일시적으로, 영구적으로. 영구적으로 눌러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사회에 어울리지 못하고 둥둥 떠다닐 때 내가 거기에 정착했다는 표현 안 써. 그 지역사회의 이론으로 이제 융화됐을 때 정착했다는 표현을 쓰는 거지. 됐나요? 그래서 정착물이란 원래는 움직이는 재산이야. 움직이는 재산은 동산이라고 해요. 제가 지금 시계를 차고 있죠. 얘 동산이죠. 그럼 이 동산의 소유권은 어떻게 인정받아요? 제가 차고 다니니까 제 거잖아요. 시계 등기부가 있어서 띄워보니까 박소연으로 적혀있다. 그게 아니잖아. 얘는 상시 점유가 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 가능한 거죠. 얘는 점유로서 소유권을 인정받는다고. 그런데 토지는 내가 토지를 갖고 있으면 그 토지를 내가 상시 점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잠깐 자리를 비우면 누군가가 거기서 막 들어 누워 있어. 그럼 걔 거야? 상시 점유가 안 되니까. 토지 등기부가 있어서 거기에 소유권자를 등기해 놓죠. 네. 그럼 토지는 움직여요, 움직이지 않아? 움직이지 않는 자산.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부동자세죠. 움직이지 못하는 재산을 부동산? 이잖아요. 되셨어요? 그래서 정착물이란 원래는 동산인데 부동산에 정착됐어. 턱하니 달라붙었어. 그럼 일시적으로 달라붙었을 때 영구적. 일시적이라고 그러면 X라고. 그게 문제의 포인트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그 부동산의 기능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을 때, 융화돼 있을 때, 섞여 있을 때, 걔를 뭐라고 한다? 정착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토지에 정착된 물건은 토지를 넘길 때 같이 넘어갈까요? 같이 넘어가지 않을까? 같이 넘어가죠.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니까. 토지 일부로 보는 거야. 그런데 토지를 넘겼는데 그 위에 물건이 있는데 걔가 동산이야. 그럼 내가 넘긴 건 부동산이지 동산이 아니니까 동산만의 별도의 소유권 이전 절차가 필요하겠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는 정착물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그리하여 원래는 동산이었으나 토지나 건물에 설치 정착되어 쉽게 이동할 수 없는 사태로 쉽게 이동할 수 있으면 정착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툭 쳐서 이동이 가능해. 그럼 정착물이 아니야. 그럼 걔는 움직이는 재산? 뭐예요? 동산. 지금 우리는 동산과 정착물을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이동할 수 없는 상태로 사회적, 경제적으로 계속적인 이용이, 일시적 이용이 아니에요. 계속적인 이용이 인정된 물건이래. 이게 정착물이랍니다. 그래서 대표자에 뭐가 있냐면 토지 위에 주택이 있어요. 주택이라는 건물이. 그럼 주택 건물을 토지에서 툭 치면 넘어가요? 한꺼번에 이용 거래하죠. 정착물? 토지 정착물의 대표자 건물, 주택, 그 다음 상가 건물, 울타리 쳐진 것. 얘도 정착물이란 말이에요. 됐죠? 그럼 얘가 설치되기 전보다 설치가 돼 있으면 이 토지의 가치가 더 올라가죠. 가치가 더해졌잖아. 부가됐죠? 그럼 부가가치를 더한 계량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민법상 물건의 구분, 민법상의 물건의 구분은 종속정착물과, 자 이제 단어를 그냥 그 단어대로 이해하면 된다고 그랬죠. 종속정착물은 정착된 물건인데 어디에 종속된 정착물? 토지에 종속된 정착물이네요. 그럼 어디에 종속됐다는 얘기는 걔 혼자 다닐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얘는 주된 물건과 같이 따라다녀야 되네? 그럼 얘는 토지와 별도로 독립해서 거래할 수 없는 게 특징이겠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토지 일부로 간주되는 거예요. 그럼 이번엔 독립정착물이 있대. 그럼 정착물인데 독립해서 거래할 수 있는 정착물이란 얘기죠. 토지와 별도로. 그래서 얘는 토지와 분리해서 독립된 부동산으로 간주할 수 있답니다. 대표 주자가 뭐냐면 아주 특이하게도 우리나라에서만 존재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토지와 건물을 별도로 거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데 내가 둘 다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토지만 팔 수도 있어. 건물만 팔 수도 있다고. 그래서 등기부가 크게 두 개가 존재해요.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 오케이? 그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토지와 분리해서 독립된 부동산으로 간주하는 거, 독립정착물. 그래서 시험 문제에 뭐가 나왔냐면 우리나라 민법상 토지와 별도로 독립해서 거래할 수 있는 것은 없다. 토지와 독립해서 거래할 수 있는 정착물은 없다. X죠? 뭐가 있다니까? 독립정착물이 있다고요. 대표자에 뭐가 있다고? 건물이 있다고 그랬죠. 건물.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럼 얘들이 아니면 뭐겠네? 움직이는 재산? 동산이죠. 동산.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제 구분할 때 이런 내용이에요. 매매계약이 갑에게서 이제 원래 토지 소유권자가 갑인데 을에게로 넘어가요. 토지 매매계약을 하는 거야. 그럼 토지가 누구에게 넘어가죠? 을에게 토지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죠? 맞아요? 그럼 당연히 넘어가는데 이제 토지 위에 물건들이 있었어.
그럼 이 물건도 같이 얘한테 넘어가는 건지 넘어가는 게 아닌 건지를 구분할 필요성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정착물의 여부를 학문적으로 따져보고 있는 거라고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이때 정착물인 경우와 동산인 경우로 나누는데 토지에 종속된 정착물이 있고 얘는 토지의 일부니까 토지 넘긴 순간 같이 넘어가요. 대표자 이렇게 그려보면 돼. 머릿속에 단독주택이 있어요. 우리 TV에 봤던 여러분 그 요즘 뭐죠? 송중기 나오는 드라마가 있죠. 송중기 씨가 나오는 재벌집의 막내 아들? 네. 재벌집의 막내 아들 뭐 그런 드라마가 있잖아요. 그럼 거기 보면 그 재벌집에 재벌가에 단독주택이 있어요. 네? 드넓은 대지가 쫙 펼쳐져 있고 나무 막 심어져 있고 그렇게 된 단독주택이 있죠. 그렇죠? 그럼 그 주택을 만약에 팔았다고 생각해봐. 그럼 토지와 건물을 같이 팔겠죠. 이해가 되세요? 근데 그 토지 있는데 그 건물만도 별도로 거래할 수 있다고? 그래서 독립정착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생각해 보세요. 거기 심어져 있던 막 정원수가 있잖아요. 나무가 막 심어져 있다고. 나무를 이제 두 글자 수목이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재벌집에서 다른 재벌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우리 집 한번 와봤잖아. 우리 집에 나무들이 끝내주지. 그거 우리 집에 그대로 심어져 있는 상태에서 나무만 네 걸로 소유권을 바꿔. 이게 될까요? 아니, 그게 가치가 있을까 없을까 생각해봐. 아니, 그래서 그 재벌이 이렇게 와서 항상 저건 내 거 이러면서 쳐다봐요? 그게 아니라 집을 넘기면 같이 넘어가잖아. 수목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독립정착물이에요? 종속정착물이야? 토지의 일부로서 같이 넘어가는 종속정착물의 대표자인 나무가 있겠지. 수목이. 근데 그 나무 중에 감나무야, 감나무. 거기에 감이 심어져 있어. 감이 열렸어. 그럼 걔는 미분리된 과실이죠. 아직 분리되지 않은 과실이잖아. 그럼 그 감나무가 토지의 일부니까 감도 토지의 일부일까요? 매달려 있는 상태면 그렇죠. 넘어가면 같이 넘어가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이번에는 토지와 독립된 정착물이 있대요. 그 재벌이 내 건물만 네가 사가. 이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얘는 독립정착물이네요. 네. 독립정착물. 지금 그 얘기가 된 거예요. 나머지 얘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뭐다? 토지의 일부가 아니니까 그 주택을 팔아도 같이 넘어가는 건 아니죠. 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기준만 딱 잡아놓고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기준이 있어요. 저하고 약속하는 거야. 기준은 뭐냐면 토지에서 쉽게 이동이 가능하면 쉽게 분리 이동이 가능하면 걔는 정착물이 아니에요. 그냥 움직일 수 있는 재산인가요? 네. 움직일 수 있는 물건? 네. 동산이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네. 툭 쳐서 넘어가면 동산이야. 네. 근데 쉽게 이동이 불가능하면 정착물인 거고 독립된 거래가 가능하면 뭐고? 독립정착물이고 독립된 거래가 안 되면 종속정착물이라고만 대답하시면 돼요. 자, 이제 할 겁니다. 칠판 잘 보세요.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 얘 토지에서 쉽게 이동 가능해요? 불가능하죠? 얘 정착물? 정착물이에요. 토지 위에 돌로 된 담이 있어. 담장이 있어. 울타리가 있어요. 쉽게 이동이 가능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얘도 정착물? 그런데 너 우리 집 돌로 된 담 봤지? 너 그냥 우리 집 그대로 이 돌담 둘러싸인 상태로 돌담만 네가 사가. 이게 될까요? 안 된다고. 돌담, 울타리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얘는 그 토지를 같이 넘기면 한꺼번에 넘어가겠네? 무슨 정착물? 종속정착물이겠지. 그 다음 별도의 경작이 필요 없는 단연생 식물이 있대. 그럼 단연생 식물의 포인트는 식물이 아니라 단연생. 계속 거기에 존재하는 식물이라는 거죠. 그럼 얘도 같이 넘어가요? 같이 넘어가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수목. 나무 마찬가지? 이 수목 감나무에 열려진 감. 미분리 과실 마찬가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얘들은 쉽게 분리 이동이 불가능하니까 얘를 뭐라고 한다? 정착물이라고 하는데 이때 건물은 독립된 거래가 가능하다. 그래서 얘를 무슨 정착물?
독립정착물이라고 하고, 얘들은 독립된 거래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얘를 종속정착물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민법에는 독립정착물이 있다, 없다? 있다. 독립된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게 있어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옥수수, 토마토 등은, 옥수수가 경작을 하고 있는데 걔를 돌려서 땄어. 토마토도 돌려서 땄어. 얘가 경작해서 수확한 물건이죠. 그럼 제가 토마토 던지면 받으실 거예요? 안 받으실 거예요? 제가 던질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러니까 얘는 동산이에요? 정착물이야? 동산이죠, 이제. 이미 경작돼서 수확된 물건이니까. 오케이? 이런 게 뭐다? 분리이동 가능하니까 동산이죠. 개념 자체가. 그러면 이제 제방이 토지 위에 설치되어 있죠. 도로도 아스팔트 토지 위에 깔렸죠. 축대, 교량 등 다리가 깔려 있으면 얘 토지 위에 깔려 있죠. 얘만 독립된 거래할 수 없죠. 쉽게 이동 불가능하니까 정착물인데 종속정착물이지. 됐네요. 그런데 이제 명인방법 갖춘 수목이 있대. 제가 명인방법 갖춘다는 게 어떤 표현인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잠깐만 기지개 좀 펴주고. 또 눈이 감기기 시작하네. 예. 정말 제발 눈을 떠야 돼. 눈을 떠야 돼. 마음의 문을 열고 머리도 열고 잘 들어야 돼. 잘. 네? 합격하는 방법을 알고 싶으세요? 알고 싶어? 안 알고 싶어? 알고 싶죠. 수업 시간에 잘 들으면 돼. 수업 시간에 나와서 전날 아무리 새벽까지 공부해도 수업 시간에 나와서 계속 졸다 가면 붙을 수가 없어요. 왜? 정말 중요한 내용들만 꼭꼭 집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난 졸리거든. 그럼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못 들었죠. 그 조금 더 힘을 내는 거야. 일단 왔으니까 열심히 해야 돼.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명인방법이 뭔지 설명드려볼게요. 명인방법은 소유권자를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을 갖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가 있으면 나무에 껍질을 벗겨. 거기다가 소유권자를 박수연 이렇게 적어. 명인방법의 하나의 종류예요. 띠를 둘러. 거기다가 박수연 적어. 오케이? 빨간 페인트로 박수연 적어. 그거 좀 그렇긴 하네. 그래서 이렇게 적는 게 뭐다?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이래요. 얘를 갖추면. 그럼 걔 소유권자가 정확하게 인식이 되니까 심어져 있는 상태에서도 걔를 소유권을 양도할 수 있겠네요. 독립정착물이 되는 거야.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이 상태 이대로는 얘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못 빌려. 생각해보면 나무 중에 가치가 있는 나무가 있나요? 경제적 가치가 있는? 향나무 등 되게 비싸잖아요. 막 몇 천만 원씩 하는 나무가 있다고. 그럼 내가 이렇게 나무를 갖고 있으니까 이 나무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릴래요. 이런 거야. 뭐만 갖춘 상태에서? 명인방법. 그러면 국민은행이 그 띠에다가 저당권자, 근저당권자, 국민은행 이렇게 적어.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 없어 보여. 그러니까 이 상태로는 저당권 설정의 객체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나무를 등기를 해놓을 수 있어. 걔를 임목등기라고 해. 서 있는 나무, 임목등기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경제적 가치가 있는 나무에 수목의 집단을, 수목 한 그루가 아니야. 수목의 집단을 묶어서 등기를 해요. 그럼 걔는 등기부가 있어요? 아니, 소유권자가 명백히 인식되잖아. 등기부 자체가 있으니까. 그럼 독립한 거래의 대상물 되겠네요? 걔를 임목이라고 한다고. 뭐라고 한다? 임목. 그럼 걔는 독립 정착물이겠네요? 그럼 임목은 담보로 제공하고 돈 빌릴 수 있을까요? 뭐가 있다고? 등기부가 있으니까. 그게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목 시리즈를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간단해. 그냥 듣기만 하면 돼. 적지도 마세요. 첫 번째 뭐가 있냐면 가식의 수목이 있어요. 가식 또는 이동 중인 수목이 있어요. 그럼 얘는 임시로 심어진 거야. 그럼 거기에 고정된 게 아니네요. 이동 중이라고. 그러니까 얘는 뭘까요?
동산이야, 부동산이야? 동산이죠. 얘는 동산이라고. 이게 33회 시험 문제예요. 동산이라고. 근데 이제 두 번째, 정식의 수목이 있대. 그럼 정식은 말 그대로 정상적으로 심어진 나무죠. 그 위치에. 그럼 얘는 쉽게 이동이 가능해요? 불가능하죠. 얘는 쉽게 이동이 가능하잖아. 쉽게 이동 가능하면 동산, 쉽게 이동이 불가능하니까 정착물이지. 그런데 얘만 별도로 거래할 수 없다고 그랬죠. 이 상태 이대로는. 얘는 종속정착물이잖아. 그런데 이때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는 수단을 갖췄어. 그러면 얘만 별도로 팔 수도 있죠. 얘 무슨 정착물? 독립정착물이라고. 됐죠? 근데 여기다가 띠에다가 국민은행 이렇게 적으면 있어 보여, 없어 보여? 없어 보이니까 저당권 설정의 객체로 사용할 수 없죠. 그런데 나무에 집단을 묶었어. 수목의 집단을. 그래서 등기를 했어. 얘를 뭐라고 한다? 임목이라고 한다고요. 그럼 임목은 독립정착물이야? 독립된 거래 대상물이 되죠? 얘 저당권 설정도 가능해? 가능해요. 뭐가 있으니까? 등기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걸 논쟁을 하고 싶지도 않은데, 임목은 여러분이 이웃 사촌, 초록색 창을 쳐보면, 초록색 창에서 쳐보면, 네이버에서 쳐보면, 임목이라고 치잖아요? 그럼 임목의 정의가 나와, 사전적 정의가. 용어의 정의가 나온다고요. 그 용어의 정의 뭐라고 나왔냐면, 임목이란 임목 등기가 된 수목의 집단을 임목이라고 한다고 돼 있어. 그럼 임목은 기본적으로 뭐가 된 거예요? 임목 등기가 된 게 임목인 거야. 그러니까 등기된 임목이 독립정착물이다 이런 사족을 붙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뭐라고 얘기하면 돼? 임목인 거예요. 임목. 그럼 외워야 될까? 외우지 않아야 될까? 안 외워도 돼요? 외워야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독립정착물을 따로 외울 거예요. 외우는 방법이 있어. 외우는 방법. 그러면 이제 신문갑한테 툭 치면 넘어가요? 가식 중에 수목 이동할 수 있어? 아직 정식으로 심어진 게 아니니까. 공중전화버스 조금만 힘이 있으면 밀 수 있죠. 비닐하우스 밀 수 있잖아. 판자집 밀 수 있잖아. 그러니까 애들은 뭐다? 동산이라고. 구분하는 포인트는 쉽게 이동이 불가능하면 정착물, 쉽게 이동 가능하면 동산. 그렇게 구분 짓고 독립된 거래의 대상물이 되는 것만 꼭 집어 뭐라고 한다? 독립정착물. 자, 보세요, 여러분. 독립정착물의 숫자가 많아, 적어? 적죠? 종속정착물은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그럼 이걸 외울 거야? 이것만 외우면 되지. 그런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영미법상의 정착물의 구분 기준이래요. 영미법이 딱 나오니까, 영국, 미국, 이거 외우다가 죽겠는데, 이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은 뭐냐면, 이 전까지 공부한 건 토지 위에 설치된 물건, 토지 위에 부착된 물건을 토지 정착물로 보느냐 마느냐를 민법에서 우리가 공부를 한 거고, 얘는 부동산 학에서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놈을 건물에 정착된 물건으로 볼지 말지를 판단하는 기준들을 공부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됐나요? 그러면 이제 보는 거예요. 첫 번째. 자, 여기 잘 보고 그냥 대답해 보세요. 아파트를 생각해 보세요. 아파트. 이중 창문이 있어요? 아파트. 이중 창문 있잖아. 아파트에 그림 액자가 있어요. 자기 집에, 거실에. 수도꼭지가 있어. 욕실에 들어가면. 그 다음 거실에 인터폰이 매달려 있죠? 그럼 얘들이 정착물일지 아닐지를 이제 판단하는 기준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의 구분 기준은 뭐냐면, 말 그대로 똑같아요. 고정된 것이면 정착물. 고정된 게 아니면 동산. 그게 구분 기준이에요. 그럼 고정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이 뭐냐면, 말 그대로 떼어보는 거야. 떼어봤어. 그랬더니 훼손 없이 떼어져요. 건물에. 건물 전체에 훼손 없이 떼어져. 그럼 얘는 고정된 것이었어요? 고정된 게 아니야? 고정된 게 아니니까 뭐? 동산. 그럼 떼어냈어. 그랬더니 전체 부동산, 전체 건물에 훼손이 가해졌어. 그럼 떼어낼 수 없는 걸 억지로 떼어낸 거지. 그러니까 걔는 고정된 것이었구나. 정착물로 본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떼어냈어. 떼어냈는데 전체 건물에는 훼손이 가해지지 않는데
그놈이 있을 때랑 없을 때랑 건물의 가치가 달라. 있을 때가 가치가 더 높아. 그럼 걔는 가치의 일부를, 효용 가치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었던 놈이네요? 그럼 걔는 뭐로 봐? 이 건물의 일부로 보겠지. 정착물이 되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시죠? 할 거야. 그래서 고정과 고정 여부와 효용 가치 증감 여부 둘을 따지는 게 지금의 구분 기준이에요. 그래서 분리를 시켜보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이런 거야. 사랑이었는지 사랑이 아니었는지 구분하는 방법은 헤어져 보는 거야. 헤어져서 아무런 여파가 없어. 오히려 막 홀가분하고 너무 좋아. 그럼 사랑이 아니었던 거야. 쉽게 분리가 가능하니까. 막 다 무너져 내렸어. 그럼 걔는 뭐였던 거야? 사랑이었던 거죠. 괜히 했네? 하지 말걸. 자, 그래서 그냥 이걸 기억하면 돼. 그래서 분리를 시켜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훼손이 가해졌어. 그럼 훼손이 가해졌다는 얘기는 고정된 것이었어요? 고정된 게 아니었어? 고정된 것이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다? 정착물인 거예요. 훼손이 가해지지 않았어. 분리를 시켰는데. 그럼 무조건 동산이 아니다. 효용가치 증감 여부를 따져야 되겠죠. 훼손 없이 분리를 했는데 이제 효용가치가 떨어졌어. 만약에 이 건물의 가치가 떨어졌다고. 대표적으로 뭐냐면 잘 보세요. 수도꼭지를 욕실에서 욕실 전체에 훼손을 가하지 않으면서 돌려서 떼어낼 수 있어요? 없어? 있잖아요. 근데 수도꼭지가 없는 욕실은 수도꼭지가 있는 욕실하고 가치가 같아달라. 쓸모가 다르죠. 그 수도꼭지는 뭐야? 효용가치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으니까 정착물이네요. 네. 인터폰. 건물에서 전체 건물에 훼손 없이 떼어낼 수 있죠. 근데 인터폰이 달린 건물과 달리지 않은 건물, 아파트 중에 뭐가 더 가치가 높아? 달린. 그러니까 얘는 정착물이다? 정착물이죠. 이 두 가지 기준을 둘 다 사용하는 거라고 지금. 그러면 훼손 없이 떼어냈는데 떼어내고 났더니 건물의 가치도 떨어지지 않아. 그럼 얘는 동산이에요? 얘는 동산이잖아. 그래서 시험 문제가 여기서 나오는 이거밖에 안 나와요. 시험 문제 이거밖에 안 나와. 훼손 없이 분리 가능한 물건은, 그러니까 훼손 없이 분리가 가능하다는 얘기는 물리적 훼손 없이 그냥 떼어낼 수 있는 것은 반드시 동산이다 그러면 X죠. 뭘 따져야 돼? 효용가치 증감 여부를 따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훼손 없이 떼어냈는데 걔를 떼어냈더니 효용가치가 더 떨어져 버리면 효용가치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었으니까 뭐로 본다? 그 건물의 일부로 보겠다. 지금 그 얘기인 거잖아요. 이해가 됐어요?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이런 애들이 쫙 있는데 자, 뭐가 차이점이 있는지 보세요. 정착물의 구분 기준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건물의 특정 위치나 용도에 맞도록 특별 제작을 했대요. 처음부터 그 위치에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특별히 처음부터 사전에 제작을 했대. 그럼 얘를 뭐로 본다? 정착물로 본다. 그렇지 않으면 동산이다. 지금 그 구분 기준을 공부하는 거예요. 구분 기준이 여러 개인 거예요 지금. 그럼 냉난방기 세트는 특별하게 그 위치에다가 설치하나요? 아파트에 설치하잖아요. 정착물이겠지. 창문 세트 마찬가지? 은행 건물에 은행 건물 금고. 그럼 처음부터 그 위치에다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설치한 거 맞죠? 그러니까 얘는 정착물이야 정착물이 아니야. 정착물이야. 빌트인 식기세척기. 그 위치에 그 목적을 가지고 설치한 거 맞죠? 붙박이장도 마찬가지잖아. 얘들은 다 뭐네? 정착물이죠. 이 기준에 의해서. 오케이? 그러면 이때 비교. 장롱. 우리가 아파트에 이사할 때 내 장을 싣고 왔어요. 그럼 걔는 정착물이야 동산이야? 동산이에요. 책상, 의자, 금고, 개인 금고 있어. 집에 하나씩 다 있다면서요? 없어. 저는 없는데 하여튼 금고. 그럼 얘는 들고 옮길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다? 동산이죠. 동산. 차이가 뭔지 이해가 되세요 지금? 그런 내용인 거예요. 자, 이제 궁금하죠? 그럼 시험 문제. 다음 중 정착물인 것, 정착물이 아닌 걸 골라라. 이거 쫙 깔아놓고 왠지 고를 것 같잖아. 그런 문제는 역사상 나온 적이 없어요. 구분 기준이 나와. 이 구분 기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가스레인지 진열대 선반이 있습니다. 자, 잘 보세요. 가사용 건물을 하나 취득했어요. 취득한 게 아니라 이제 빌려서 사용하고 있어. 주거용으로. 그래서 생활의 편리함을 누리고자 가스레인지를 설치했어요. 가스레인지 필요하죠? 취사도구. 그때 임대인이 설치해 준 경우가 있고 임차인이 설치해 준 경우가 있어. 그럼 조금만 생각해 보면 너무 간단해. 임대인이 설치를 해줬어요. 가스레인지를. 임차인 보고 사용하라고. 근데 임차인이 방을 뺄 때 걔를 떼어 갖고 가면 신고 들어가요? 안 들어가? 신고 들어가죠. 그럼 걔는 고정된 것이었겠죠. 임대인이 설치했으니까. 그럼 정착물이겠네? 맞죠? 근데 똑같은 가스레인지를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임차인이 설치했어. 임차인이 방 뺄 때 떼어 갖고 가요? 냅두고 가? 떼어 갖고 가죠. 그러니까 걔는 정착물이야? 정착물이 아니야? 정착물이 아니라 동산이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물건이어도 설치자에 따라 누가 설치했느냐에 따라 정착물이 아니다가 달라진다?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임대인이 설치한 건 떼어갖고 못 가니까 정착물. 임차인이 설치한 물건은 떼어갖고 가니까 동산. 얘를 기억하면 끝나는 거죠. 됐으면 고개를 끄덕끄덕 해보세요. 됐어. 그 다음 법률적 측면에 이제 법률적 측면의 부동산. 지금 우리가 뭘 봤어요?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에서 협의의 부동산을 봤잖아. 토지 및 그 정착물에서 토지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그 정착물에 대해서 토지 정착물로 설명드렸고 그리고 건물에 정착된 물건을 정착물이냐 아니냐의 구분 기준을 공부한 거야. 그래 놓고 이제 광의의 부동산을 보는 거예요. 광의의 부동산 넓어졌을까요? 넓을 광자니까 넓어진 개념의 넓은 의미의 부동산이겠죠. 그럼 얘는 좁은 의미의 부동산에 뭔가가 더해지겠네? 그러니까 넓어졌겠죠? 그래서 뭐가 더해졌나 봤더니 준부동산이 더해졌대. 저하고 이제 한 가지 약속을 할 거예요. 자, 선서해, 선서. 나는 앞으로 원래는 그것이 아니나 그것은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버벅대면 안 돼요. 그것인 걸로 보기로 했을 때 준을 붙인다. 되셨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준자가 붙어 있으면 원래는 그놈이야, 그놈이 아니야? 그놈이 아닌데 그놈과 뭔가 성격이 비슷해. 그래서 그놈과 똑같이 보기로 한 거야. 이게 무엇에 준한다? 준부동산, 준주택 이런 개념들을 우리가 공부할 거예요. 준지대 이런 식으로. 네? 됐죠? 그러면 이제 준부동산의 개념을 볼 건데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이 아니야? 민법상 부동산이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야. 근데 뭔가 부동산과 똑같은 뭔가를 취해. 그래서 부동산에 준하는 것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뭘 하나 봤더니 얘는 다른 법률에 의해서, 그러니까 다른 법률이란 뭐가 아닌 거야? 민법이 아닌 다른 법률, 자동차 등록법 뭐 이런 법률인 거예요. 그런 다른 법률에서 부동산과 똑같이 등기 등록을 한대요. 그러니까 지금 준부동산이라고 보는 이유는 부동산과 뭔가 똑같은 거죠. 공시수단이 같은 거야. 부동산에서 아까 상시 점유가 불가능하니까 등기로서 소유권을 인정받는다고 그랬잖아요. 민법상 부동산이 아니에요. 이제부터 나오는 애들은. 근데 걔가 상시 점유를 할 수가 없어. 그 대표자의 자동차. 잘 들어보세요. 자동차를 몰고 갔어. 제 명의의 자동차를 몰고 갔어. 쫙 몰고 갔어. 내 거야, 내 거. 내가 지금 사서 바로 나왔어요. 그런데 그 자동차 안에서 계속 살 수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잠깐 회의를 하러 회사에 올라갔어. 그랬더니 누가 유리창을 딱 깨고 차 유리창을 깨고 따고 들어가서 거기 앉아 있었어. 그럼 점유는 누가 하고 있네? 그놈이 하고 있잖아요. 직거래. 점유를 했으니까. 왜 그러냐니까 얘는 부동산이 아니라 동산이기 때문에. 자동차 움직일 수 있어, 없어? 있죠. 움직이는 재산이니까 점유로서 소유권이 인정된대. 지가 점유했으니까 직거래. 이게 말이 돼요? 안 되죠. 그래서 부동산이 아닌데 동산들 중에서 기본적인 개념은 동산들 중에서 자동차는 경제적 가치가 커요, 작아요? 그랬더니 자동차가 또 무슨 종류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일반적인 동산보다는 가치가 크잖아. 그럼 경제적 가치 크죠?
그리고 상시 점유가 가능해, 불가능해? 자동차를 상시 점유가 불가능하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가능하다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상시 점유가 불가능하잖아. 그렇죠? 자동차 담보로 제공하고 돈 빌려, 안 빌려? 빌리죠. 부동산도 담보로 제공하고 돈 빌리죠. 그렇죠? 그래서 자동차 등록법 등 그 이름이 뭔지는 중요하잖아. 다른 법률에 의해서 그 소유권자를 등기 등록하잖아요. 부동산과 똑같은 공시수단을 취해 걔를 부동산에 준하는 건 무슨 부동산? 준부동산이라고 한다고요. 개념이. 그럼 항공기는? 항공기. 움직이는 재산이죠? 경제적 가치가 커요, 작아요? 비행기. 크죠? 크죠? 걔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릴 수 있단 말이야. 그럼 항공기를 상시 점유가 불가능하니까 걔도 누구 거 등기 등록을 한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런 개념인 거예요. 이게 바로 뭐다? 준부동산인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물건의 대표자의 자동차, 건설기계, 타워크레인, 포크레인 등 가치 크죠? 이거 미싱 아니야, 미싱 아니야. 미싱이 뭔지 몰라요? 이거 돌리는 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기계라고 해서. 예? 그래서 건설기계 등이라고, 중장비. 그 다음 선박도 통통배가 아니라 20톤 이상의 경제적 가치가 큰 놈. 그 다음 항공기, 공장재단. 자, 재단이 뭔지 설명드려 볼게요. 재단이란, 여러분, 예전에 한참 야인시대 이런 거 보셨어요? 예전에. 지금 야인시대를 모르면 연식이 얼마 안 된 거야. 젊은 거야. 축하드려요. 그래서 야인시대 같은 걸 보면 예전에 조폭들이 난무하던 시기에 이정재 사단 뭐 이런 얘기를 했었다고. 사단은 사람이 모인 단체예요. 재단은 그럼 뭐가 모인 단체일까요? 재산을 모아놓은 단체인 거야. 그럼 공장재단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이런 거예요. 공장주가 공장 운영을 하다가 돈이 필요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리겠죠? 근데 은행에선 당연히 담보물을 요구해. 그랬더니 내가 토지가 있으니까 그걸 담보로 제공할게요. 그랬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 담보 가치가 낮은데? 그럼 건물을 제공하려고 했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 기계만? 그랬더니 절레절레 흔들어. 그럼 언제가 클까 봤더니 이 공장을 구성하고 있는 토지, 그 위에 건물, 그 안에 컨베이어 벨트, 각종 기계 설비 등 다 합쳐서 모으면 그놈을 담보로 제공하면 돈을 더 빌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모아놓은 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다? 이게 공장재단인 거예요. 얘도 뭐로 본다? 준부동산으로 본다고. 오케이? 그럼 지금 이 준부동산은 부동산의 동산까지 합쳐진 놈. 이걸 준부동산을 보기도 하는 거네요. 이 동산들만 있는 게 아니라 준부동산의 종류에는 그 다음 광업재단. 광산에서 광물을 채취하는데 이때 기계장비 등을 다 합쳐서 얘를 광업재단을 묶었다고. 돈을 더 많이 빌리려고. 얘들은 다 저당권과 관련된 내용인 거야, 실은. 그 다음 어업권. 물고기 잡는 권리죠. 그럼 얘는 무형자산이에요? 무형자산이죠. 그냥 일반 동산이 아니라. 그럼 질문. 칠판 여기 잘 보고 대답해야 돼요. 준부동산은 다른 법률에 의해서 부동산과 같이 등기 등록의 공시 방법을 갖춘 동산을 말한다. X예요. 그 문장이 맞는 문장이 되면 동산만 있는 거거든. 근데 얘는 무형재산이죠. 오케이? 부동산과 동산의 합도 있잖아. 동산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시험 문제에 뭐라고 나왔냐면 동산 등을 말한다 이렇게 나왔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다른 법률에 의해서 부동산과 똑같은 등기 등록의 수단을 갖춘 걸 부동산과 똑같이 본다. 준부동산? 네. 근데 걔는 동산만 있는 게 아니니까 동산 등을 말한다라고 나왔다고. 오케이? 그러니까 그런 개념을 잡지 않으면서 문제를 보면 이론을 공부해봤자 문제를 못 풀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 임목 등이 들어간대. 그럼 여기 잘 보고 대답해 보셔야 돼요. 임목은 아까 우리가 독립정착물로 공부했었죠. 독립정착물이라며. 그럼 정착물은 협의의 부동산이죠. 네? 맞잖아. 근데 준부동산은 협의의 부동산이 아닌 애들이죠. 그렇잖아. 근데 아주 특이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임목은 협의의 부동산에도 들어가고 준부동산이기도 한 거네. 맞죠? 그러니까 공부가 될수록 이걸 질문한단 말이에요.
시험에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안 나와요. 둘 다 들어가니까 안 나온다고, 얘를. 구분하는 문제를 안 낸다고. 그러니까 얘를 궁금하게 생각하지 말고 인목 등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면 된다고, 그냥. 오케이? 근데 정의상은 딱 맞아떨어지는 게, 인목은 원래 나무는 동산이잖아요. 동산이야. 동산인데 얘가 관련 법규에 의해서 인목 등기가 됐잖아. 얘 저당권 설정할 수 있죠? 경제적 가치 크잖아. 상시 점유가 인목을 막 이렇게 감싸 안고 내가 막 들고 다닐 수 있어? 없죠. 그러니까 이 정의에 맞춰서 얘는 당연히 준부동산이지. 근데 얘가 어디에 들어가 있다고? 협의의 부동산에도 들어가 있는 거죠, 지금. 지금 그 얘기인 거야. 네. 그래서 준부동산의 개념은 경제적 가치가 큰 놈들, 상시 점유가 어려운 애들을 소유권자를 등기 등록하죠. 등기 등록이라는 민법상 소유권 인정받는 수단을 똑같이 사용하니까 부동산에 준하는 것으로 봤다. 이게 준부동산 또는 의제했다 의제부동산이라고요. 된 거예요? 제가 막 밑줄을 그어버렸네? 이거 왜 밑줄 그었을까?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그냥 맡겨두면 이거 외운다고요. 이거 자체가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개념이 뭔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되셨죠? 자, 이제 최종 정리. 오늘 모든 내용의 최종 정리가 아니야. 지금 이 내용, 복합 개념에. 그럼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은 대답해 보세요. 기억이 나나 봐야 돼. 좁은 의미의 부동산을 뭐라고 하죠? 그 협의의 부동산이에요. 얘는 뭐예요? 토지 및 그 정착물. 그 정착물의 종류에는 종속된 정착물이 있고, 일반적으로. 독립해서 거래할 수 있는 정착물 있네요? 독립해서 거래할 수 있는 정착물 이름 뭐라고? 독립정착물.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거기에 플러스, 원래는 부동산이 아니야, 민법상. 근데 관련 법규상에서 등기등록의 절차를 거쳐서 부동산과 똑같이 봤어. 얘는 무슨 부동산? 준부동산. 더하면 넓어져요? 이게 광의의 부동산이죠. 맞나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얘를 구분하는 방법. 우리는 법률을 잘 알아요, 몰라요? 솔직하게. 잘 모르잖아. 그래서 잘 모르는 내용이 나오면 그냥 무슨 개념의 부동산?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 준부동산 있는지 몰랐었잖아요. 협의 부동산이 뭔지 몰랐잖아. 그럼 걔들이 나오면 다 뭐라고?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 근데 얘가 왜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인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협의 부동산은 민법에서 부동산으로 봤잖아. 준부동산은 관련 법규에서 부동산을 봤죠. 그러니까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인 거지.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은 외웠었죠, 아까? 자산, 자본을 모으고 생산하고 소비하고 내다 파는 것, 상품으로 내다 파는 것. 경제활동? 맞아요. 이게 경제활동? 그러니까 얘는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이지. 그 다음 물리적 개념의 부동산이 이게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이었어요. 그래서 얘를 기억하는 방법은 물리적 자를 붙였을 때 자연스러우면 얘는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이에요. 물리적인 위치, 물리적인 공간, 물리적인 자연, 물리적인 환경. 자연스럽죠? 위치는 유용성의 가장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된다. 이 위치의 경도 위도상의 위치는 절대적, 상대적? 절대적 위치. 지하철 설치 등은 상대적 위치. 뭐는 끊임없이 변해서? 둘 중에 뭐가 변해서? 상대적 위치가 끊임없이 변하니까 장기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그래요. 그래서 물리적 자를 앞에 붙였을 때 자연스러우면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 자연스럽지 못하면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기억을 하면 돼요. 됐나요? 네.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죠. 우리나라에서 부동산과 소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자, 1번. 토지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여러분, 토지 소유권자는 당연히 법률의 범위 내에서 토지 소유권을 인정받나요? 법률의 범위 바깥에서? 범위 안에서 토지를 사용하고 수익을 누리고 처분할 수도 있나요? 지 토지를? 당연하죠. 자신의 토지를. 그 다음 2번. 민법에서 부동산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이에요? 맞죠? 민법에서 부동산이란 토지와 건물을 말한다 그러면 X예요. 수목, 돌담 등도 들어가니까 주의해 두시고. 3번.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라고 표현되어 있지 몇 미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체적이진 않죠.
토지의 상하에 미쳐진다. 입체적으로 구분되어 있는 건 맞죠? 4번. 토지의 소유권은 공개적으로 그 소유권을 알리는 방법이 등기다? 점유가 아니라 등기죠? 네. 그래서 등기를 하는 것들을, 등기 등록을 하는 걸 부동산과 똑같이 본다? 그게 뭐라고? 준부동산. 그렇죠. 5번. 토지의 정착물 중 토지와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되는 것은 없다. 있다. 무슨 정착물? 독립정착물. 오케이? 이 정도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풀 수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있어야 되죠.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게 난이도가 상일까요? 하일까? 하예요. 하예요. 처음 들어보니까 이게 어려워 보이지 나중에는 우리 독립정착물의 종류까지 외운다고. 근데 독립정착물이 없다 그러면 당연히 틀린 거지. 난 외웠는데. 네. 지금 그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이제 내용을 본 거냐면 우리가 지금 67, 60, 68페이지까지 지금 내용을 본 거예요. 오케이? 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제가 설명드린 내용 빼놓고 더 나올 수 있는 건 정말 1도 없어. 다 설명한 거예요. 다. 10분을 쉬고 이제 부동산의 분류를 공부할 텐데 부동산의 분류는 무조건 시험에 나와요. 이 부동산의 개념도 마찬가지지만 매해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총론에서 약 3문제에서 4문제. 많이 나오면 4문제, 적게 나오면 2문제까지 나오는데 보통 3문제가 나와요. 그 3문제 무조건 한 문제는 부동산의 개념, 법경기 중에 어디에 속하는지 그 개념이 뭔지. 그 다음 이제 10분 쉬고 할 토지의 분류, 주택의 분류에서 또 한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되셨죠? 네, 10분 쉬고 그 다음 내용을 들어가도록 합니다. 10분 쉬세요.